네, 경찰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석훈 박사의 건강백세를 잡아라. 오늘도 진행을 맡게 된 체질건강 전문가 장석훈 박사입니다. 현재 경찰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요즘 국가적으로 이 가뭄 때문에 굉장히 손실이 커지고 있는데요. 어제 비가 오긴 했습니다만 더 많은 비가 와서 빨리 가뭄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훌륭하신 초대 손님을 모셨는데요. 민중의 지팡이로 불리기도 하십니다. 현재 경기지방경찰청 의왕경찰서 소속이신 성희열 형사님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혹시 이렇게 가까이 뵈니까 우리 강력반 형사님의 그 포스가 딱 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지방경찰청 의왕경찰서에 근무하는 성열경입니다.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신 장석훈 박사님한테 참 고맙게 드리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재밌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오늘 대부분 형사님들이 좀 묵뚝뚝하고 또 방송을 하다 보면 좀 딱딱하고 또 이런 방송 언어적인 멘트를 몰라서 좀 간혹 이렇게 NG를 내거나 뭐 이렇게 어려움을 하시는데, 우리 성희열 형사님은 생긴 것도 너무 잘생기셨고 말도 잘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방송이 좀 편안해질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형사님 그러면 뭐랄까 좀 선입견이 무섭다 내지는 좀 거리감이 있다. 어떤 분은 형사를 그릴 때 악마로 그린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옛말에 뭐 너 잘못하면은 뭐 경찰한테 뭐 잃을 거야, 형사님 부른다, 이렇게 겁주기도 하는데 형사 생활을 하시기가 정말 힘드시죠? 예, 많이 힘들죠. 힘든데 또 하면서 또 이게 보람도 느끼고 그러니까 그런 재미로 할 때도 있고. 예.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형사 생활을 하시다 보면 국민의 재산과 안녕을 위해서 공익적인 부분의 일을 더 많이 하시기 때문에 개인의 몸 관리라든지 뭐 이런 거, 또 가정 생활이라든지 개인 취미 생활이라든지 하여튼 뭐 개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시간적인 할애를 많이 못 하실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뭐 틈틈이 좀 내고 하십니까? 어떻게 취미 생활이라든지 뭐 개인 여가 활동 많이 좀 하고 있으세요? 저희가 이제 이런 일을 하다 보면은 상당히 불규칙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나름 틈틈이 시간을 내서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스트레스 푸는 방법도 기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가정에 좀 어느 정도는 이렇게 충실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집에 있는 집사람이 또 싫어하지 않고, 그러니까 나름 노력하려고 하니까 하는데 좀 그래도 많이 부족합니다. 아무래도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 주변 사람들이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한민국에서 형사 생활을 하신다는 게 올해 몇 년째 근무를 하십니까? 제가 지금 경찰 들어온 지는 한 20년 가까이 됐고요. 형사 한 지는 한 10년 좀 넘었습니다. 이렇게 경찰 생활을 하다 보면 각종 사고라든지 또한 범죄 현장에 출동을 했을 때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을 텐데, 이러한 그 재밌는 이야기부터 해서 어떻게 하면 형사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경찰이 되는지 그런 얘기 한번 쭉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상 내역을 보니까 범인 검거 실적이 다른 분에 비해서 거의 톱이십니다. 거의 탑이신데 뭐 이렇게 많은 범인들을 검거를 하고 또 많은 실적을 쌓으시기 위해서 뭐랄까 형사들만이 갖고 있는 그 촉이라 할까? 아니면 뭐 예감? 느낌? 그런 게 뭐 별도로 있어야 되는 건가요? 좀 어느 정도 감은 좀 있어야 감이 좀 있어야 되죠. 이렇게 형사로서의 감. 네. 촉을 좀 있어야 되니까 그걸 형사의 촉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나는 나중에 훌륭한 경찰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훌륭한 경찰이 바로 우리 성 형사님이신데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이 필요하나요? 뭐 경찰대학을 간다든지 뭐 어떠한 특채를 한다든지 어떠한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자, 경찰대학 경찰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경 공채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예. 뭐 저는 그래서 순경 공채 시험을 보고 들어왔는데 이제 입직 들어오는 이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제 경찰 대학을 나와서 이제 간부 경위로 들어오는 거하고 그다음에 각 분야마다 또 특채가 있어요. 이게 뭐 보안 특채나 뭐 이렇게 뭐 사이버 특채나. 예. 이제 자기가 전문적인 그 분야를 이게 경찰에서 이제 뽑으면은 지원을 요청해서 이제 시험 보고 면접을 봐서 이제 합격하는 몇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네. 자, 요즘 들어서 그 보복운전, 우리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고, 또 저 역시도 가해자이기도 했고, 피해자이기도 했는데, 요즘은 이걸 법으로 또 엄격히 다스린다고 하는데, 이게 사태가 좀 많이 심각하고, 보복운전에 대한 이런 경각심을 울린다는 차원에서 법으로 이렇게 제재를 많이 하던데,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보복운전이 이렇게 많습니까, 지금? 이게 지금 저도 이제 최근 매스컴을 보면서 이게 이제 부각이 되고 그러니까 알게 된 것인데, 저는 이제 솔직히 이제 그 분야에 이제 대해서 근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고, 지금 뭐 현 시점에서 보면은 그 단속운전, 네. 그로 인해서 이제 이게 또 이게 뭐 큰 사고로 이어지니까 요새 추세가 이게 우리 경찰청 단위에서부터 이렇게 단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보복운전은 하지도 말아야 되겠지만 보복운전을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원인 제공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이렇게 돼서 순경 공채 시험을 봐서 경찰이 된 경우 경찰 대학을 나오고 각 분야의 특채를 또 이렇게 해서 경찰이 됐으면 경찰 사실 이 조직이라는 게 뭐랄까 계급적인 관계다 보니까 상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질서 관계가 굉장히 엄격할 것 같아요. 정말 그 군대처럼 이렇게 엄격한가요? 그죠. 아무래도 계급 차이다 보니까 뭐 군대처럼 그렇게 크게 엄격하진 않는데 이제 경찰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들어오는 이제 간부들이 좀 빨리 승진을 하고 네. 그러면 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네. 저희 상관되니까 네. 예우는 지켜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군대 정도는 아니지만 네. 계급적인 관계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룰들이 있군요. 자, 이렇게 경찰이 돼서 많은 일들을 하셨던 걸로 제가 20년 동안 이렇게 알고 있는데 뭐 각 그 과마다 이렇게 돌아다니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지능범죄팀에 계신 거죠? 예, 지금은 이제 지능범죄수사팀이라고 거기 보면 이제 뭐 어떤 뭐 첩보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범죄죠. 네. 이게 뭐 뭐랄까 이게 강력팀 같은 경우에는 뭐 강도나 절도, 뭐 살인 우리가 이게 드러나는 범죄인데 우리 지능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보이지 않는 범죄 이제 그런 사건을 위주로 이제 수사를 하고 이제 범인을 잡아서 이제 구속도 시키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뭐 흔하게 이렇게 뭐 난 뛰는 범인 위에 나는 형사가 있다, 경찰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역시 그 미연에 그 범죄를 예방하고 어떠한 그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사건 사고들을 미리 탐지를 해서 그거를 예방하고 그거에 대한 어떠한 수사를 하시는 그런 팀인 것 같으신데 자 옛날에 뭐 우리 지능범죄팀에 오시기 전에는 또 강력반에도 계셔가지고 우리 안산 지역 경기도 일대권을 아주 모든 범죄를 다 소탕하시고 해결하신 그 전적이 화려하신 걸로 유명하신데 이렇게 강력 범죄 현장에 가면 위험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으시죠? 예, 많이 노출되어 있죠. 뭐 순간 이게 섭섭섭섭 할 때가 몇 번씩 있습니다. 아니 제가 아시는 주변 분들 보면 뭐 이렇게 흉기로 인해서 뭐 상해를 입히시거나 어떤 분은 순직하시는 분도 보고 그랬는데 참 안타깝다. 그래서 그런 현장에 가서
어떤 때는 그냥 외국인 미국처럼 뭐 권총을 늘상 소지해서 그냥 총기 사용을 허가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도 들지만 과잉 진압이다, 뭐 과잉 대처다 이런 얘기도 많지만 이러한 강력 범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뭐 시스템이라든가 뭐 그런 무기 체제랄까 그런 게 지금 미국보다는 좀 덜한 게 사실이죠. 그죠.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한국에서는 총기를 사용할 권한이 있긴 있는데 그게 또 잘못 사용하면 역으로 또 이게 형사들이나 경찰관들한테 이게 또 이게 뭐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많이 자제를 하고 있죠. 네,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이번 뭐 막말로 그냥 잡법 아닌 강력범 예를 들면은 무슨 뭐 흉기, 절도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요즘에는 또 그 마약이라든지 내지는 이런 사람들을 제압하려면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몽둥이나 수갑 갖고만은 안 될 것 같은데 뭐 외국처럼 무슨 방탄복을 입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테이저건인가요? 그 전자총을 사용한다든지 테이저건처럼 어떠한 이렇게 강력한 수단으로 범인을 제압해야 될 거라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모두 동감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력 범죄를 다루시다 보면 여러 사건, 사고도 있겠지만 물론 법으로서 처리해야 될 일도 많지만 그 사연을 알고 보면 안타까운 사연도 덜어 있나요? 아니면 뭐 많죠. 근데 뭐 그런 사건을 접했을 때 법으로서 냉정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시면 용서랄까 뭐 재량이랄까 그런 거는 뭐 크게 발동하지는 않겠죠. 어디까지나 법으로 처리되겠죠. 크게 이제 그게 좌지우지 않고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게 또 이게 경미한 거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좀 이렇게 쿨방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고에 늘상 출동을 하시다 보면 늘상 긴장의 연속이고 뭐랄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건데 뭐 건강상에는 문제가 없으신가요? 어떤가요? 괜찮으시나요?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 운동을 조금씩 하고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뭐 이제 크게 뭐 그런 건 없는데 근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조금 좀 몸이 좀 틀려지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보통 형사님들 보면 그 가족이나 그 주변 분들이 반대를 하거나 또는 말리거나 싫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성 형사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가족이라든지 주변 분들이 좀 많이 괜찮아 하시나요? 이제 20년 되셨으니까. 저도 초에는 집사람이 엄청 반대했어요. 거의 이제 집에 뭐 사건 하나 터지면 아침 애들 어렸을 때는 7시에 뭐 애들 자고 있으면 나갔다가 또 자고 있으면 또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게 집사람이 많이 싫어하죠. 왜 또 보는 것도 좀 많이 도와주지 못하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가정이라든지 주변에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좀 처해 있는 환경 때문에 소홀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건데 아마 저 부인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아빠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긍정심을 갖기 때문에 이제 컸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렇게 경찰이 돼서 경찰 생활을 하다 보시면 사건 현장에도 출동을 하고 뭐 이렇게 법으로서만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일도 있겠지만 간혹 뭐 엉뚱한 민원이라든지 엉뚱한 사건 사고 뭐 글쎄 의향 지역이 지금 뭐 대도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범죄 발생률이라든지 어쩌면 뭐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었으니까 어떤 사건 사고가 있으면 사례 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제가 최근에 진행팀에 이제 근무하면서 이제 의학이 그렇게 크게 막 범죄가 많이 도시는 않아요. 근데 며칠 전에 나이가 저희가 이제 진행팀이라는 곳이 이제 보이스피싱 사건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돼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지금 많이 국민들도 조심을 해야 되는데 며칠 전에 우리 관내에서 한 50 한 중반 정도 먹고 부동산을 운영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그래서 뭐냐 물어봤는데 자기가 또 거기를 검찰청 4층에서 전화 온 걸 보이스피싱하고 녹음을 시켜놨더라고요. 녹음을 제가 딱 들어보면은
이게 상당히 이게 말투도 허접하고 그래서 이게 조선적이구나 금방 느낄 수가 있는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네. 뭔가 홀린 듯한 네. 느낌 때문에 제가 그때 그랬죠. 아니 이거 그래도 이게 좀 부동산도 오래 하시고 이거 사람들 직접 하실 텐데 이걸 못 느끼셨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전혀 못 느꼈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네. 한 시간 동안 통화를 하면서까지. 야.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많이 접촉한 사람들도 그렇게 이렇게 보이스피싱에 당하고 그런 걸 봐서 우리 국민들도 좀 거기에 네. 좀 더 이렇게 경각심 갖고 조심했으면 바랍니다. 지금 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국가적 손실이 엄청나고 또 이 범인들을 잡기 위해서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사실 그 서버를 대부분 외국에 특히 중국 쪽에 많이 두다 보니까 잡기도 불편하고 잡아도 사실 이 처벌하는 수위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는 사실을 알고 제가 놀랐어요.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나 개인의 이 피해를 생각한다면 이러한 다른 범죄에 비해서 이런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더더욱 어떠한 강력한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요. 보이스피싱이 워낙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되다 보니까 개그 소재로도 나오고 또 누구나 저도 옛날에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이 보이스피싱 심지어는 경찰관 옛날에는 어떤 분이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법무부 장관님도 이거를 전화를 받아봤다 이 정도인데 사기를 예방한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투가 어눌하다든지 좀 요즘에 경찰이나 검찰을 사칭해서 돈을 어떻게 해라 사실 이것만 좀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순간 이게 현혹돼서 이거 빠진다는 거 새로운 예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대처법이랄까 이런 거 있으면 팁 좀 알려주십시오. 일단은 말투를 잘 봐야 돼요. 말투. 네. 그리고 말을 많이 합니다. 말을. 전화가 걸려면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뭔가를 유도를 하려고 해요. 이 사람들이 전화를 받는 사람들이. 그리고 전화를 하면서 또 오래 가요. 그리고 나중에 돈 얘기를 하거든요. 일단은 좀 이게 좀 뭘 요구를 하고 뭘 알아보라고 그러고 이렇게 어떤 검찰청이나 은행, 금융기관 그런 걸 사칭을 하면은 일단은 조심하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대부분 젊은 사람도 그렇지만 이런 SNS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이런 전화를 받게 되면 자녀들이 다쳤으니까 얼마를 입금하라부터 해서 당신에 있는 계좌가 이상이 있어서 어느 계좌로 옮기라부터 해서 굉장히 수법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알면서도 또 거기에 대처를 했고 전문가들도 당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말투가 다르고 말을 너무 많이 하고 돈을 어디다가 이렇게 옮길 수 있게끔 유도를 많이 한다라는 요거만 조심해도 사실 우리가 많이 예방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젠가요 저희가 뉴스를 보니까 경찰청에서 그런 보이스피싱들 사람들 목소리를 녹음해서 이제 국민들한테 공개를 해서 이런 목소리 잘 기억하고 있다가 전화 오면은 대처해라 이렇게 발표하는 것도 들었는데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를 이렇게 당했으면 그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그게 수사가 이루어질 텐데 어떻게 우리가 보안에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수사 어떻게 펼쳐지는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일단은 자기가 보이스피싱 당했다 생각하면은 빨리 이제 신고를 해야죠. 네. 왜냐하면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돈을 입금을 한 순간 10분 이내에 찾아간다 보시면 돼요. 10분. 얼마 불과 걸리지가 않아요. 거의 정조직처럼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 그래도 일단은 미연에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은 이게 경찰서에서 그 계좌를 틀어막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피해자가 보냈던 그 상대방 계좌를 출금 정지를 시키거든요. 부정 계좌로 등록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만약에 인출이 안 됐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돈을 이제 나중에는 돈을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 조직으로 되어 있는 이 보이스피싱 이 범죄자들이
검거도 간혹 듣고 이렇게 뉴스를 보는데 검거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펼치고 있는 그런 범죄에 비해서 검거율은 그렇게 사실 많지는 않죠. 힘들죠. 그죠. 아까 전에 박사님께서 말하셨다시피 거의 이제 조선족들 중국에서 IP를 두고 어떤 거기에 지점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총책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좀 건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제 그 밑에 어떤 정조직 그 중간 계층이나 거기는 많이 건거돼가지고 지금 최근에 많이 향상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범죄가 빨리 뿌리 뽑아져서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보이스피싱 꼭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그 성형사님은 이렇게 지능범죄팀에도 계시지만 상습 절도범을 많이 잡은 걸로도 굉장히 또 수상도 많이 하시고 또 유명하신데 상습 절도, 절도하고 상습 절도하고는 다른가요? 말 그대로 많이 절도됐기 때문에 상습인가요? 네. 많이 절도를 우리가 뭐 흔한 말로 야너 뭐 별 몇 개 달았냐는 뭐 시구루처럼 얘기하는데 아니 이렇게 절도 유혹에 한번 빠져서 처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또 이렇게 상습으로 절도를 하게 되는가 봐요. 일단 이제 돈을 가장 쉽게 벌 수 있으니까요. 네. 집 한번 담 넘어서 들어가면 금반지, 지금 금값만 올랐어요. 네. 금반지 한 그렇죠. 200~300만 원씩 많이 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상습 절도범이 많은 이유는 상습 거꾸로 말하면 상습 절도범이 훔치거나 그런 범죄를 할 수 있는 거리가 많다는 건데 그게 가정집이나 어디를 침입해서 기중품이나 재산을 훔쳐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뭐 간혹 보면은 아파트 몇 층 이상이라도 창문은 뭐 꼭 닫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예방법이 좀 있을까요? 뭐 문단속 잘하는 거 위에는 방법이 없겠지만 뭐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요새는 아파트 고층이라고 해도 네. 이게 베란다를 타고 올라가요. 7층이. 정말 그렇더라고요. 7층, 8층, 10층까지. 네, 몇 10층까지 온 것 같은데. 톡톡 튀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뭐, 문단속 잘한다고 해서 그거 예방법은 아니고, 일단은 집에다 기준품 부수나야죠. 네. 그게 제3층이고, 저층 뭐, 빌다나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방법 참하고, 일단은 문단속 잘해야죠.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이 결국 문단속을 잘하는 것 뿐인데, 문단속이라는 게 사실 열쇠로 또는 스마트폰 키로 이제 잠그는 건데 그걸 또 다른 범죄도 이렇게 또 발달을 해가지고 계속 뭐 무용지물을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그 저층에 사시는 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방범창이라든지 보안시설을 좀 튼튼히 하고 아무리 또 높게 산다 해도 설마 여기까지 뭐 올라올까 싶은데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그 막 10몇 층 되는데도 이렇게 단 타고 올라가는 거 보면 와 정말 사람일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건데 어떤 상습절도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집에다 기준품도 두지 말고 문단속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러한 그 형사들이 생활을 하시다 보면 범죄자들 많이 만나시면은 내가 잡았던 법인이 또 잡혀오고 나한테 잡힐 수도 있지만 계속 잡혀오고 이럴 때 보면은 뭐랄까 더 배심해가지고 뭐랄까 저 같으면 한 대 때려주고 싶은데 그런 범죄들도 많죠. 네, 많이 있진 않고요. 가끔씩 잡았던 놈이 또 잡혀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많이 혼내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놈들 또 들어오니까. 네. 근데 이렇게 한번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교화가 되지 않고 또 다른 피해를 입히는 그런 범죄자로 발생하는 것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자, 지능범죄팀에서 보이스피싱도 관련하고 계시고 또 상습절도범을 많이 잡은 걸로 또 유명하시고 또 이 강력범 정말 뭐라고 할까 우리가 흔하게 말할 때 형사님들도 강력 형사다 그러면은 굉장히 뭐랄까 터미네이터 같은 느낌이 들고 굉장히 무서운 느낌이 드는데 어떤 범죄든지 간에 다 어렵겠지만 강력범 다루기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게 쉬운 아무리 강력범 뭐 살인사건이라도 이게 잘 풀면 뭐 하루만 검거되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쉬운 사건이 있어요. 근데 의외로 또 이게 단순 절도 범이 또 장기 사건으로 하고 어렵게 검거되는 거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강력범이라든지 흔하게 말하는 작법 아닌 조직적인 이런 강력범들은 사실 혼자서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그룹으로 움직인다 보니까 조직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검거하려면 개인, 형사 개인의 힘으로 되지도 않고 형사님들도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간혹 막 이렇게 경찰청 TV 이런 데 뉴스 같은 거 보면 그 작전 브리핑, 상황 브리핑 하는 거 보면 그것도 굉장히 뭐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데 거기에 맞는 대처들을 항상 하고 계시죠? 그럼요, 예. 뭐, 일단 뭐 강력 사건이 발생하면은 뭐 형사들 뭐 다 투입돼가지고 뭐 거의 뭐 퇴근 시간, 뭐 출근 시간 규정 없이 그냥 일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뭐 아침 뭐 7시 조회, 11시 속회 하면서 예, 뭐 강력 사건 발생하면은 거의 형사들 그 관할 경찰서에 있는 형사들 다 투입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강력 범죄가 발생을 하면 주민들도 일단 불안스럽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뭐 주민들도 돌아다니는 것도 힘들고 늘상 심리적으로도 불안하신데 이러한 그 어떠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범들을 빨리 소탕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밤낮 없이 또 일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경찰관으로 일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에 접하면서 에피소드를 많이 겪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잠깐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 이렇게 많은 범죄를 다루고 그 사람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보다 지능도 뛰어나야 되겠지만 체력도 뛰어나야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운동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경찰이 되면 반드시 해야 될 운동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경찰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운동을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이야기라도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뭐 자기가 이제 뭐 이렇게 뭐 태권도나 뭐 이렇게 네. 격투기를 어렸을 때부터 해와가지고 배우면 괜찮은데 일단 그래도 절대 이게 만약에 뭐 살인 사건이 나가지고 뭐 칼 들고 덤비면은 그걸 많이 써먹는 경우는 그게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자기가 소지하고 있던 뭐 그걸 순간순간 대처해가지고 사용해야 되고 일단 체력이 중요하죠. 체력. 그렇죠. 기초 체력이 중요하죠. 기초 체력. 이게 나름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수영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체육관에서 운동도 하고 막 그러는데 자기가 기초 체력을 많이 키워야 됩니다. 네. 우리 저 성형사님은 딱 체질상 태음인에 속하십니다. 그래서 팔체질 하시는 분한테는 그 적용을 한다면 목양 체질이신데요. 대부분 형사님들이 태음인에 좀 많이 계신 걸로 제가 이게 봤는데 옛날에 우리가 달리기 잘 뛰는 사람은 야 너 커서 나중에 형사하면 되겠다 이렇게 우스갯소리 됐는데 범인 도망가는 법인을 잡기 위해서 달리기 잘 뛰면 형사하면 되겠다 이랬는데 사실 요즘에는 물론 그것도 뭐 뛰어가서 범인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상황에 맞게 어떠한 무기를 대처한다든지 상황에 맞게 호박수를 한다든지 뭐 호신술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필요할 것 같아서 경찰분들이 많이 운동을 하십니다. 저도 사실 전공이 이제 제가 태권도인데 제가 호신술로 경찰분들한테 많은 호신술을 가르쳐 드렸고 제가 그래서 수업도 많이 했었는데 제가 경찰청에 이렇게 강의를 가서 호신술을 가르칠 때 보면 많은 분들이 오히려 교과서에 있는 호신술 말고 실전 호신술이라고 해서 우리가 정말 범인이 이렇게 잡을지 저렇게 찔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다양한 그 호신술을 익힘으로 인해서 어떠한 그 순간적인 위기 상황에 이렇게 탈출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배웠는데 호신술, 기초체력 이걸 반드시 해야 되겠군요. 네. 예. 그런 뭐 태음인이시기 때문에 또 간은 좋고 간의 기운은 좋지만 폐의 기운은 약해서요. 그래서 앞으로 나이 드시면 멀리 도망가는 범인 잡을 필요는 있겠지만 폐가 약하니까 오래 달리기 못하실 수 있으니까 빨리 위험에 방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운동도 해야 되겠지만 체력을 기르려면 뭐랄까 경찰만에 먹는 보양식, 나만의 먹는 이런 보양 뭐가 있을까요? 뭐 즐겨 드시는 거라도. 저는 뭐 즐겨 먹는 건 술밖에 없고요. 뭐 특별히 이렇게 좋아서 먹는 음식은 없고
다 잘 먹. 네, 다 잘 먹습니다. 원래 이 태음이는 무엇이든지 다 잘 먹습니다. 그래서 사실 태음이는 양의 문제지 질의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다 잘 먹고 잘 소화시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옆구리에 쌓아놓을 정도로 태음인들은 다 잘 먹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경찰이기 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장질환보다는 이 뇌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평상시에 좀 스트레스를 해소를 좀 많이 하시거나 힐링 프로그램 같은 데 많이 참여를 하셔서 경찰 생활 업무의 이 바쁜 그 스트레스를 많은 그 여행이라든지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 좀 해소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찰이 되기 위해서 운동도 잘해야 되고 또 잘 먹어야 되고 공부도 또 열심히 해서 이렇게 경찰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또 다른 경찰이 되기 위한 조건이 필요할까요? 경찰이 되려면 이 정도는 뭘 해야 되겠다. 요즘에는 그 컴퓨터라든지 이 PC 이 워드 능력도 굉장히 뛰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는 경쟁력이 너무 세가지고요. 자격증 같은 게 많이 써야지. 자격증. 톡 튀는 분하고 외국어 같은 경우. 외국어. 네, 뭐 이런 그런 자격증이 있으면 좋고 그다음에 하여튼 대학 다니면서 어떤 교양 과목이나 이렇게 자기가 좀 내세울 수 있는 경찰에서 이렇게 주로 하는 학교 폭력, 전담 경찰 그런 걸 자기가 이렇게 잘 기르면은 그렇게 혹시 경찰을 꿈꾸고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이러한 정보가 혹시 경찰이 돼서도 가산점으로 대부도 할 수 있습니까? 그죠. 네, 자격증이 있고 그러면은 일단 근데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요즘은 이제 다문화 시대이기 때문에 외국어 능력도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경찰 업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러한 그런 자격증을 미리미리 따놓고 경찰에 응하면 더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야말로 공부도 잘해야 되고 또 머리도 좋아야 되지만 체력도 좋아야 되고 팔방미인처럼 모든 것을 다 갖춰야만 경찰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도 제가 한번 드리고 싶어요. 경찰에 대한 복지, 뭐랄까 그런 문화 혜택이랄까 경찰분들 보면은 대부분 월급은 쥐꼬리만한 월급에 박봉에 시달리면서 업무는 과중하다. 보통 그게 영화에서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복지 문제는 어떻습니까? 경찰 다 챙겨 이걸 하실 시간도 없으시죠? 많아도. 그죠. 이제 다 우리가 법인 작업을 할 때 차 가지고 하잖아요. 네. 사비로 휘발유 기름 넣고 자기 차 가지고 그랬어. 요새는 차도 나오고 그다음에 자기가 개인차로 가게 되면은 그 휘발유도 영수증 처리를 할 수가 있겠군요. 밥값 같은 것도 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가 많이 좋아졌죠. 그리고 다른 어떤 내재 활동도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좀 이용한 사람들은 좀. 아니 영화에서 보면 경찰관들이 8,000원짜리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지원이 5,000원밖에 안 돼서 사기 쓴다부터 해서 내 차를 가져가서 사고가 났는데 내 차를 수리를 내가 고쳐야 된다부터 해서 그 영화 같은 걸 보면 정말 저렇게까지 지원은 안 해주고 자기 돈을 쓰면서까지도 저렇게 해야 되나 했는데 그게 사실 과장된 부분은 아니었지만 지금은 많이 이렇게 개선이 복지적인 부분에 많이 돼 있군요. 네, 정말 다행입니다.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죠. 정말 옛날에 영화 보면은 범죄자가 갈비탕 먹으면 경찰이 김밥 먹고 갈비탕 먹은 범인을 잡을 수 있겠느냐. 범인이 갈비탕 먹으면 우리는 갈비찜이나 정말 갈비를 몇 인분 먹어야 걔를 잡지 않겠느냐. 이론적으로 그게 맞는 것 같고 복지적으로도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이제는 또 복지가 잘 된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총기를 사용하거나 강력 범죄들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게 만드는 것은 국민들이 바라는 당연한 거고 또 일선에 계시는 형사님들도 당연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범죄율 물론 지금 경찰청 광역수사에서도 계셨고 넓은 데에서도 계셨지만 지금 의양경찰서에서 계시지만 범죄율이 이렇게 해마다 증가 추세이죠 지금. 지금 이제 다양한 방법에서 그죠. 이제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많이 증가 추세 저주가 많이 증가 추세죠. 그러면은 그 범죄율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인력, 그건 결국은 이제 경찰들이 많이 좀 모집이 돼서 늘어나야 되는데, 인원 보충이랄까, 뭐 교대를 하기 위해서 인원 보충 뭐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게 원래 처음부터 끝까지 인원은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맞춰서 이제 저희가 해 나가고 하는데, 지금도 이제 많이 인력이 많이 충분되긴 해요. 그래도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많이 부족하죠. 그럼 지금 현재 2교대라고 막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네요.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이제 출퇴근. 그리고 뭐 사건 있거나 그러면은 이제 잠복 근무도 하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지구대 같은 경우는 4교대. 네. 예. 형사들 뭐 그렇게 부서마다 틀려요 이렇게. 그렇겠군요. 예. 지금 잠복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 영화에서 보면은 대부분 범죄 영화에서 보면은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잠복 근무거든요. 아예 잠복 근무라는 영화 제목으로도 이 영화가 있을 정도인데, 잠복 근무 재미있을 것 같으면서도 정말 그 고요하고 지도새도 모르는 곳에서 숨어 있다가 범죄자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는 그 긴장감, 그게 정말 사람 피를 말리는 걸 텐데, 이 잠복 근무 많이 하십니까? 네, 힘들죠. 잠복 근무가 제일 힘들고 따분해요. 우리 그 설경구 씨인가요? 그분이 나왔던 영화에도 보면 계속 잠복 근무를 하다가 잠깐 화장실 가는 사이에 본인이 지나갔다는 뭐 이야기도 있고 뭐, 그런데 배가 고파서 물 사러 가는 사이에도 있고, 거기에서 대처하는 그 형사들만의, 여름이라도 에어컨도 못 틀면서 그렇게 대처하고 있는 그 열악한 상황,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땀 흘리면서 그렇게 고생하시는 모습들이 상상이 되니까 안타까운 생각은 드는데, 잠복 근무 최대 며칠까지 한번 해보셨어요? 제가 추운 겨울에 네. 11시부터 잠복을 시작해가지고 새벽 4시까지 일주일 동안 해본 적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네. 결국 그래서 검거를 하셨어요? 네, 검거했습니다. 그래서 참 그 고생한 보람에 검거를 안 됐다면 얼마나 억울했을까 싶어요. 근데 이렇게 범죄자를 잡고 보면 사실 법으로서 괘씸하긴 하지만 인간적인 면에서 아까 안타까운 사연도 있다고 하셨는데, 정말 더 괘씸한 사람들도 많죠. 네, 많죠. 뻔뻔한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뭐랄까, 정말 생계를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많지만, 조직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고. 그 보면은, 저도 옛날에 제가 태권도장 할 때 제 제자들을 보면, 이 호기심에 동네에서 흔하게 말하는 깡패의 그런 어떤 영웅 심리를 따라하다 보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던데, 그런 청소년의 예방 범죄 이런 활동도 많이 하시고 있는지요? 이제 각 경찰서 이제 강력팀에 학교 폭력 전담팀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군요. 거기서 이제 청소년들 중에 좀 이렇게 좀 큰 사건이 발생하면은 이렇게 형사들이 나서는 경우가 있고, 그 애들 청소년 사건 같은 경우는 또 여청과라고 이번에 신설돼가지고 거기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전담으로 구사하는 배가 따로 있군요.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그렇죠. 교양 프로그램 같은 거. 그래서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이전에 이렇게 청소년들이나 또는 범죄 유발자들한테 이렇게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아예 범죄가 일어난 일을 막거나, 범죄가 일어나도 그런 프로그램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아주 그런 과가 신설이 돼서 많은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범죄가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형사님을 모시고 경찰이 되기 위한 조건, 또 경찰이 되고 나서도 여러 가지 활동, 또 일선 현장에 계시다 보면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많이 들어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국민들한테 뭐랄까요, 이렇게 당부의 말씀이랄까요, 이런 이야기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이스피싱이 엄청난 지금 국민적 관심사고 이렇게 국가적으로
이렇게 예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자기 이웃이 당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나 자신이 당할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만 관심 있게 이야기 듣고 생각을 해보면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좀 관심 깊게 생각하시고 뭐 그런 걸 좀 피해를 당하시면 빨리빨리 신고하시는 게 가장 신속한 대처법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든지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예방법이 우선이겠지만 범죄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났다면 빨리 먼저 신고부터 하는 게 우선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형사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형사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경찰은 저렇게 어려움이 있구나. 나도 저렇게 경찰이 좀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아마 이렇게 현실적으로 참고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뭐랄까 더 우리 국민의 재산과 안녕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강력한 그러한 뭐랄까 시스템으로 좀 활동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출연해 주신 기념으로 선물을 좀 준비했는데요. 경찰 방송에서 오늘 경찰관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멋지게 경찰 이 케이스에다가 경찰관님이 우리 꼭 지키셔야 할 건강 프로그램을 제가 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형사님이 무엇을 드시고 무엇을 먹고 어떻게 운동을 해서 어떻게 일선에서 근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만한 이런 내용들 건강법 이렇게 제가 작성을 해왔는데요. 이대로 꼭 실천을 하시면 더 튼튼하시고 건강하신 그런 모습으로 바뀌실 것 같습니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훌륭하신 성희열 경찰관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뭐랄까요, 이렇게 성희열 형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안심이 되는 것 같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방송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의 이야기가 세상 이야기가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선한 영향이 모든 분들한테 신선하게 다가가고 있는 성희열 형사님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우리 일선에서도 그렇지만 많은 이런 활동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을 더더욱 안심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성희열 형사님을 모시고 방송을 했는데요. 장석근의 토크쇼 건강 백세를 잡아라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직접 참여를 하실 수도 있고요. 방청객으로 오실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고요.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훌륭한 게스트분을 모시고 여러분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